아들이 결혼을 하던 날, 저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문 앞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제 눈은 자꾸만 신부 대기실 쪽을 향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정말 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그동안 키워온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나던 날, 이불 속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기억, 대학을 보내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떠나던 그날, 아무 말 없이 손을 흔들며 차창 밖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외동아들, 그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니 기쁜 마음보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축하의 박수가 쏟아지는데 제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건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눈웃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이를 데려왔다니 참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집을 온 며느리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을 잘 못 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유리컵을 자꾸 깨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고 떨리던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얘야,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진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늘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너무 부담 주면 며느리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즘 사람들 사는 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며느리는 살림에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참 따뜻했습니다. 명절에 절을 올릴 때 두 손을 공손히 모으던 모습,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몰래 파스 붙여주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한 지 넉 달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 문을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표정이 평소보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어디 아파?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자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임신이래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울컥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이냐, 얘야?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겼다고? 며느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이 소식을 전하니 아들은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입덧을 하며 속이 안 좋다고 하면 죽을 끓여주고 냄새가 덜 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입 겨우 삼키면 그게 그렇게 기특했습니다. 얘야, 네가 힘들어야 아이가 잘 자란다더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며느리는 힘겹게 웃으며 네, 어머니 했습니다. 그 몇 달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저는 손으로 잡고 며느리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만 자라라. 할머니가 매일 기도할게. 밤마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자 아들이 울면서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는 작고 연약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제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손을 뻗어 그 아이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고 여린 그 생명이 내 손끝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집에 온 날부터 온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곧장 아이 곁으로 달려가고 며느리는 젖병을 들고 웃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정말 완전해졌구나.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손주 이름에 하늘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밝고 맑은 뜻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처럼 맑게 자라면 좋지. 그렇게 우리 손주는 하늘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금세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신발이나 모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하늘이한테 꼭 어울리겠네. 그렇게 하나둘 사들고 오다 보니 아이 옷장엔 옷이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가 첫 뒤집기를 했을 때 며느리가 제 방으로 뛰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뒤집었어요. 그 말에 저는 부엌에서 손에 묻은 밀가루도 닦지 못한 채 뛰어나갔습니다. 작은 몸을 힘겹게 뒤집고 있는 손주를 보고는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하늘이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아기의 옹알이, 낮잠 자는 모습,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잡는 그 느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상을 차리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고운 한복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낯설어 하면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 속에서 하늘이는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 잘하겠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는 틀림없이 잘 자랄 거야. 돌잔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돌잔치 때 남은 떡이며 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1살이니까 더 바빠지겠어요. 하며 웃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돌잔치가 지나고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웃고 손뼉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벌써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말했지요. 우리 손주는 벌써 뛰어다니려고 해요. 말도 해요. 엄마도 하고 할머니도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늘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걸으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엎드려 놀다가도 금세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볼까? 그 말을 해도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또래보다 좀 느린가 봐요. 천천히 크는 거겠죠. 그 말에 저는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녁마다 아들이 퇴근해 오면 아이와 놀았습니다. 작은 공을 굴리면 하늘이가 손으로 잡으려 하긴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하늘이 아빠 봐봐 하며 웃으면 아이도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천사 같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에 며느리가 아이를 재운 뒤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또래보다 근육이 좀 약하대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되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아진다는 말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을까요? 며칠 뒤 하늘이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잠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애가 자꾸 힘이 없어 보여요. 기어다닐 때도 금방 엎드려 버려요.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째서 이럴까?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쏟아질 때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걸을 줄 몰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사람을 쫓고 웃음도 짓지만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소리 한 번, 할머니라는 소리 한 번, 그 단어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병이라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애가 좀 느린 거예요, 어머니. 요즘 애들 중에도 말 늦는 애 많대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표정 속 어딘가에는 늘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금세 지쳐버리고 손에 든 장난감을 오래 쥐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다시 가보는 게 어때요? 그냥 단순한 발달 지연이라기엔 좀 이상해요. 아들은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걷는 게 늦는 애들도 많잖아.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의 앞에서는 누구도 불안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만 봐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아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며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요.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검사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미음을 끓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 말을 수십 번 되뇌며 아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며느리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떠나는 세 사람을 문 앞에서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데도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두 손은 자연스레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들이 어린 시절 병원에 실려가던 날처럼요. 그때처럼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길 바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는 진료실 안에서 간호사의 품에 안겨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아이가 조금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이의 발달 속도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현저히 늦고 근육 긴장도와 신경 전달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낯선 의학 용어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희귀병이라는 단어만이 귓가에 박혀 남았습니다. 평생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어느새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를 잡았지만 마치 중심을 잃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재활 치료를 권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조금이라도 근육 움직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걷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복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 울음소리, 안내방송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늘이를 안고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자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목소리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이후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은 그 빛마저 잔인했습니다. 도로 옆을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도 저렇게 걷고 뛰고 친구들과 놀 수 있을까? 그 단순한 바람이 그토록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하늘이를 조용히 눕히고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하늘이의 방 앞에 앉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아직은 평온한 그 호흡이 어쩐지 더 슬펐습니다. 손끝으로 문턱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아,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소리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방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귀를 파고들며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의 저주처럼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늘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회사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서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그 작은 손이 제 세상을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꿈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눈을 뜰 때마다 똑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들은 이후의 며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먼저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밥을 짓고 물을 끓이고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이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해해야 한다. 저 아이도 아직 젊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며느리를 탓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를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치료를 해야지.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을 권했습니다. 하늘이는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리치료를 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병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고 아침엔 출근을 준비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치료비, 약가, 생활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내 형편도 생각해야지. 내가 병원에 있을 테니 일 보러 나가거라.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동시에 무언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이식 의자를 침대 옆에 두고 아이 옆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의료기기에서 들려오는 일정한 소음, 밤마다 들리는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며느리 대신 제가 들어야 하는 그 모든 소리들. 하늘이는 여전히 잘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을 때도, 치료사가 다리를 움직일 때도 아이는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제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의 손을 잡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지자.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지? 시간이 지나자 병원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인사를 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녀석이 기다려서요. 그 말에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병원에 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오던 사람이 나중에는 한 번,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지쳤지만 그래도 아이 옆을 자주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마저도 일 때문에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병실에는 저와 하늘이만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병원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숨결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아이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불이 꺼지고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창가로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 손등이 데일 만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고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이의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을 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이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힘들 거라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다른 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는 병실에 잘 안 오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할머니랑 놀까? 그때 아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곁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아도, 아들이 바빠도 저는 병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미약하게나마 느껴지는 체온에 안도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단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쯤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 주사 자국이 남은 손등, 그리고 늘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 그 작은 몸이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는 건 어른의 마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치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감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이는 천천히 밀려나오는 침대를 타고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레 문을 닫았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복도는 다시 적막했습니다. 남겨진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중에는 분명 하늘이의 울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에는 짧고 끊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고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대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와 치료사의 손길이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아이가 돌아오면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릴 때마다 저는 손수건으로 조심히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아이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하늘이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인지 혹은 낮의 고통이 기억에 남아서인지 자주 뒤척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가끔 아이의 손이 허공을 더듬듯 움직이면 저는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 온기가 너무 약해 보여 불안했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항상 희미했습니다. 밤새 켜진 스탠드의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숨을 고르고 저는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끔 다른 병실의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날이 오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저 소리처럼 맑게 웃을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병실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나무들이 잎을 피우고 다시 지는 동안에도 아이의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치료실을 오가며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자극을 주고 손가락을 구부리며 그 작은 몸이 버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가끔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왜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까? 그 무력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도와줄 수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숫자들과 표들이 늘어나 갈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 숫자 속에는 고통의 시간들이 담겨 있었고 하루하루의 기록이 쌓일수록 현실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재활 치료를 마친 아이가 눈을 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숨 하나에도 안심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얼굴에도 피로가 묻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하얀 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 곁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부였고 그것만이 제 삶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제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복도 끝까지 걸어가면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늘 같은 소망을 빌었습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음 날이 와도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벽 달력은 수차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하늘이의 병상 옆에 놓인 작은 인형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의 순서가 정해진 듯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아이의 얼굴에 닿는 햇살을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회진이 지나가면 곧이어 물리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치료 시간표는 늘 같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굳지 않도록 다리를 펴고 팔을 들어 올리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릴 만큼 아픈 동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아이 곁에 서서 함께 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 간다는 말을 남기고 몇 주씩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나 치료사였습니다. 이제는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며느리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보다 어쩐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체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몫이 있고 이 아이의 곁은 내 몫일 뿐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저를 하늘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며 인사를 할 때면 이름 대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부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제 존재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점점 하늘이의 할머니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받아오고 점심에는 아이의 치료에 맞춰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에는 아이의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옷들을 빨았습니다. 세탁실에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이 병원의 소리들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면 복도 끝 창가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닿아 흘러내릴 때마다 마치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이었고 그 다음엔 분노였으며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잦아들고 고요한 무감각만 남았습니다. 하늘이는 어느새 6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놀이터에서 뛰노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하루는 여전히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되고 같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몸은 자라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생일조차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짧은 안부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몇 달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회사와 병원을 오갔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지침이 보였습니다. 가정의 무게가 아니라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피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도와주려 하면 어색했습니다. 그만큼 오래 버티다 보니 제 몸도 병원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랐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픔보다 아이의 호흡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끔 아이가 깨어서 웃을 때면 그 미소가 제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버티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세상에 기대는 법을 잊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불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아이의 침상옆까지 닿아 있을 때면 이제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여기에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제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밤이면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일정하게 이어질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기적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손주의 아픔을 지켜보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슬펐지만
그마저도 제게 남은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했습니다. 병원 창밖에 나무들이 수없이 잎을 피우고 또 져갔습니다. 그 사이로 하늘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아기였던 손주는 이제 또래보다 훨씬 작은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치료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시도했고 의사가 바뀔 때마다 또 다른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보이면 다시 멈췄고 어느 날은 오히려 더 힘이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의사들도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다고, 지속적인 자극이 중요하다고, 어머니의 인내가 분명 결과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아꼈습니다.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전의 그 어떤 말보다 조용했지만 가장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눈동자는 또렷했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웃음이 아이의 의지이자 포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고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빛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는 무거운 피로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선 아들의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의자에 앉은 그 모습에서 무언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또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병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그들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텨온 두 사람의 마음이 이미 같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퇴원 일정과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적은 오지 않았고 희망이 닳아 없어질 만큼 기다린 끝에 찾아온 건 고요한 포기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한 점의 구름도 없이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 속에서 오히려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기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원 전날 하늘이는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 불안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가 깃든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아들은 병실 정리를 하며 차분하게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가방에 옷과 약을 넣으며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쳐버린 그들의 어깨가 이제는 버티는 대신 내려놓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침대 시트를 걷고 오래 사용한 인형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인형의 털 사이로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이 인형이 얼마나 많은 밤을 함께했는지, 얼마나 많은 울음과 위로를 들었는지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고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휠체어가 복도를 지나갈 때 그 바퀴가 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밖의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제 그 낯선 세상 속으로 하늘이와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들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0년 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곳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오랜만에 집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익숙한 냄새를 맡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텨온 모든 감정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집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도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다시 이 아이의 세상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여는 순간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벽지는 색이 바랬고 가구는 제자리를 잃은 듯 어색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집은 변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침대가 거실 한쪽에 놓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햇빛이 닿으면 아이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커튼을 열어 햇살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 며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빛조차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 하늘이 곁에 앉아 잠시 머물렀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 속에는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었고 그만큼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하늘이의 치료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가족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작은 약을 챙겼습니다. 하늘이는 예전보다 말이 늘었지만 여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장난감을 만지며 웃을 때면 그 웃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했지만 그 웃음 뒤에 깃든 현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로 아이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눈을 피했고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마음속에도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픔이 아이를 외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듯 집을 비우고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 곁에는 늘 저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밥이 식어갔습니다. 저는 하늘이 옆에 앉아 아이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숟가락을 한 번씩 뜰 때마다 아이의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주며 잠시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앉아 있었지만 눈길은 창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이가 아닌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늦게까지 일했고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늘이의 이불을 펴고 온도를 맞추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 말 하나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아이 곁을 지켰던 제 삶을 그녀가 단 한순간이라도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침묵은 점점 두터워졌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무관심이 또 한 사람의 상처가 되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일한 위로이자 유일한 슬픔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뒤로 보이는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거리감이 점점 넓어졌고 그 거리감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다른 세계로 밀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 물음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이 또 하루를 밀어내며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하루는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인형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잠시 며느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느 때처럼 무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보냈던 긴 시간들, 그때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 모든 순간에 제 곁에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번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밀려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정적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조차 묘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이제는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미루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흘러나온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세월, 그 모든 기다림과 희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히듯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진 말은 한순간에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은 바늘처럼 날카로웠고 그 어떤 침묵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귀안이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 내용은 마치 천둥처럼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굳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욕과 슬픔이 한 줄의 말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찢는 한 줄의 독처럼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수많은 참음과 이해, 그리고 연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고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닿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움직임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체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낯빛이 흩어졌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지나 현관을 향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잔해였습니다. 한마디 말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 자리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남아있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묘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하루 내내 가슴속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싸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냉랭한 숨결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곁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고.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조차 잠든 듯 공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 듯한 울분이 일어났지만 그 파도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피로 위에 무거운 침묵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그동안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운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 몇 마디가 가진 무게는 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체념이 뒤섞인 말없는 결단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다 닳아 없어질 때 생기는 마지막 고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낯선 울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떨렸지만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말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늦은 후회.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이토록 망가진 사람을 다시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이미 이 집이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고통과 희생은 한순간의 눈물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 그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용서의 자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고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남은 자리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다른 칸에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10년의 세월을 조용히 갈라놓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듯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모든 상처가 그 작은 미소 뒤로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한 가정의 무너짐, 사랑의 끝, 그리고 남겨진 아이. 그 모든 무게가 그 미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집의 불빛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새 식구였던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 정적과 어린 손주의 숨결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나뿐이라고.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외로움도 이 아이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집안은 한동안 텅 빈 듯 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들자 대신 시계 초침 소리와 하늘이의 숨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 며칠은 눈을 감아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전보다 말이 적어졌지만 표정은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피로가 책임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새를 따라가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하루가 밝아졌고 그 웃음 하나가 모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휠체어 바퀴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그 바퀴 자국이 흙 위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 가족이 걸어온 길 같았습니다. 비록 더디고 거칠었지만 그 길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에는 다시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아이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죽을 끓이며 하늘이가 좋아하는 향을 집안에 퍼뜨렸습니다. 그 향 속에는 희미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떠나간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새 삶이 천천히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손등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가 끝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마지막 기도이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여전히 흐르고 이 집에도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옵니다. 봄이 되면 마당에 매화가 피고 여름엔 창가의 나뭇잎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잎이 마당에 내려앉았고 겨울에는 눈이 소리 없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모든 계절의 흐름 속에 이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저 또한 지난 일들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작은 위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밝아졌고 비록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저녁이면 하늘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도 그 웃음만은 잃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 빛 속에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고통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진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삶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늘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로 남았습니다. 상처를 가진 채로 그러나 꿋꿋하게 누군가에게는 불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된 평온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이 이제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이제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하늘이의 이마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